안녕하세요. 균이에서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직미록이라는 책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두께도 좀 두꺼운 책이어서 일주일 만에 다 읽기에는 바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역사적인 의식이 좀 더 우리가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유성룡 선생님께서 책을 쓰셨고 이후에 많은 소설가분들이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를 거기에 가미하기도 하고 해서 버전이 여러 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그 징비록이 쓰여질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를 좀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16세기를 여는 때였어요. 그래서 16세기부터 17세기에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왕은 선조라는 임금이었고 분당 정치가 이제 막 시작이 됐을 때여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서 단파를 좀 짓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 동인은 중앙 정치에 진출을 해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서인은 지방 세력들을 교육시키고 결집시키는 그런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중국은 그때 당시 명나라 시절인데 명나라가 이미 후반기에 접어드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무라이가 오랫동안 일본을 지배했던 그런 막부 시대를 정리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조총으로 일본을 최초로 통일을 시킵니다. 물론 전쟁으로 무력으로 통일을 했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일본을 다 통일하고 나니까 그 막강한 군사력과 에너지를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눌러 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먹잇감이 바로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조선을 빠른 시일 내에 점령을 하고 선조라는 왕을 인질로 잡아서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많은 쌀들을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을 치고 그것을 넘어서 인도까지 넘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참 허황된 꿈이지만 멋지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무튼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7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승려를 가장해서 보내기도 하고 상인으로 가장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취합을 했던 거죠.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좀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면 세종대왕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후로 100년 동안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관찰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60회나 파견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연산군을 기준으로 해서 선조까지 후대 100년은 일본의 통신사를 단 5회밖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막부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일본이 통일이 됐던 것도 되게 뒤늦게 알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더군다나 선조 때는 이전에 200년 동안 아무런 외침이 없고 내란도 없었고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왕을 내세워야 되는데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책봉을 할 만한 왕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들이 다 씨가 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궁의 몸에서 난 자식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선조가 그 후궁의 몸에서 난 손자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17세, 16세 정도 됐을 때, 물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을 올려놓으니까 세력을 갖고 있는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나라를 통째로 자기네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제는 피폐해졌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왔던 일본 사람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군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군역의 의무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이상이면 다 지는 거였지만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혹은 자녀를 군대를 안 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서 군대를 대신 보내는 그런 것도 있었고 군포를 대신해서 갚는 그런 것도 있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양반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일본 정탐꾼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그때 당시 선조 때 국민의 반이 노비였다고 하는 거죠. 국민의 반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양반 아니면 노비라는 거죠. 양반이 농사도 안 짓고 상업적인 활동도 전혀 안 하는 상황에서 노비의 모든 일에 경제적인 것들에 이득을 취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선조 때의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뭐 전쟁을 했을 때 매우 쉽게 나라를 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오는데 단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막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말 타고 그냥 쭉 올라온 셈이죠. 근데 그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왕을 잡아서 일본식의 전장은 이랬다고 해요. 상대방의 우두머리를 인질로 잡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질을 통해서 항복을 받든지 아니면 활복으로 생명을 스스로 끊게 하든지 그러한 게 바로 이제 일본식 전투의 흐름이었는데 막상 한양에 도착하고 나니까 선조는 이미 평양으로 도망간 이유죠. 그래서 열심히 또 쫓아가서 평양성에 갔더니 이미 왕은 또 의주로 피난을 간 거였어요. 그때 당시 새벽에 왕의 가마가 도망을 갈 때 백성들이 그렇게 땅을 치고 울었다고 해요. 왕이 백성을 버리면 백성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좀 마음이 뭉클했고 떠오르는 몇몇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광복 이후에 미 군정 기간 그 대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직접적인 내용의 연관은 아니지만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친일파들이 되게 떨었다고 해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있는 재산을 다 뺏길까봐. 그래서 막 여기저기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진 거죠. 미 군정이 시작이 되면서 제일 처음 내세운 얘기가 뭐였냐면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그 자리를 지켜라 였죠. 이때 당시에 친일파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군정으로 연결이 되면서 과거 세탁이 됐고 그렇게 무능한 정부가 되다 보니까 6.25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을 했었죠.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부산으로 피난 가면서도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망가듯이 몰래 갔었죠. 어쨌든 그게 좀 겹쳐서 생각이 났었어요. 자, 이후에 명나라에서는 이제 조선의 선조의 그 요청에 의해서 연합군이 이제 내려오게 됐고 일본군과 싸우면서 일본군이 지게 됐죠. 그때 당시가 이제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4월에 출발한 일본군들은 겨울을 맞을 준비를 안 하고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상에 걸리고 많은 일본군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휴전을 맺게 됩니다. 근데 휴전을 맺으면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때인데 유성룡은 그때 일본을 쫓아가서 죽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작전권이 조선에 있지 않고 명나라에게 있었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에게 없고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싶어도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견대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듯이 이때 당시에도 작전권이 명나라에 있다 보니까 일본군을 쫓아가지를 않았던 거죠. 왜? 중국 입장에서는 조선의 전쟁에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때 당시 휴전이 아닌 종전을 하려고 했을 때 명나라와 일본이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되게 되죠. 그 이유는 명나라의 왕의 딸을 일본의 그 노토미 히데요시의 첩으로 보내라 라는 어이가 없는 그런 제안을 함으로써 다시금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는 또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그 임진왜란의 풀 스토리는 계속 진행을 해요. 저는 이 책에서 느낀 게 뭐냐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어쩔 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불행한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스쳐지게 되는 거죠. 고려시대 때 거란의 3차 침입도 그랬고 이후에 몽골의 3차 침입도 그랬고 오랜 기간 동안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었던 거죠. 조선에도 마찬가지고 이후 6.25를 겪으면서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고 미군정 이후에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면서도 친미 인사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반민특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런 채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오늘 아침 뉴스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포스팅했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 국회의원들의 재산 보고를 한 뉴스가 나왔는데 국회의원들 중에 제일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금액만 914억이라고 합니다. 실제 재산은 차명까지 따지면 그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겠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큰 돈이죠.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되면서 오늘의 징비록이 좀 저한테는 많이 역사적인 그런 에피소드를 생각하게 한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나라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뉴스로 듣는 거는 여기저기 단체 집단 이기주의 밖에 없고 힘 약한 국민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난세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깨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배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라는 책인데요. 상처받은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이 치유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